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웅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바이든 시대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어떤 협상이나 다자간 접근보다는 양자 협상을 주로 많이 선호했던 데 반해서 바이든은 보통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존의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동맹 관계도 과거의 동맹을 중시하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인 반면에 과거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내세웠던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유무역의 다자체제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도 아울러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오바마 2.0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재의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트럼프가 주로 관세 조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징벌적인 관세 25%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통상 규범을 통한 국제 통상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까지 부과해왔던 징벌적 관세를 언제 얼마나 빨리 없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빼면서 그러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아마 이러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 트럼프 시대는 자국 이익을 중시하고 또 기후 변화를 아주 불신했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제3세계 특히나 또 중국을 압박할 것 같고요. 기후변화라든가 노동자 보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거기를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든가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파리 기후 협약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재가입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형해화되어 있는 WTO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이든은 WTO를 통해서 모든 국제 무역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WTO 개혁의 그런 추진력이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PTPP를 재가입하거나 TPP 2.0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국내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보고 점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의 모든 그 대외 통상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포스트가 다 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아주 굉장히 강경했던 그런 대중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전체, 미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전체 전반적으로 반중 정서가 사실상 유례없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 정책을 펼 가능성도 없고 펼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퇴임 전까지는 계속 강화된 대중 정책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명분으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를 패배했고 미중 1단계 합의가 완전히 100%다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많이 미국 물건을 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최근의 예로서 11월 12일 날 중국 인민해방국과 관련된 31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열흘 전에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중 정책이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미국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은 미세 조정을 해서 관세를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바이든은 트럼프와 과거 오바마를 절충하는 이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내 반중 정세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다 관철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좀 있죠. 전랑 외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주변 국가들하고도 영토 분쟁이라든가 계속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있고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상당히 다른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계속되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의 핵심은 동맹을 활용한다는 것과 가치를 중시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적 양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요.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같이 한다는 것이고 주로 통상적인 측면만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바이든이 여러 그 매체에 기고한 것이라든가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포함해서 가치를 우리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겠다. 마치 그 과거의 그 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과 같은 그런 걸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델라웨어에서 바이든이 표명한 대외 통상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국내 경제를 중시하고 공급망을 국외에서 국내로 가져오고 국내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과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 교섭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동 정책, 환경 정책에 있어서 가장 그 아주 정도가 강한 그러한 협정이 지금 USMCA, 멕시코와 카나다와 같이 했던 협정인데요. 이에 준하는 그러한 노동 환경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 관세 등 징벌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자를 중시하고 관세적인 접근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또 동맹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중 압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협력과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관계에서 협력과 서로 개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서는 바이든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대만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적 협조적인 관계에서 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분야로서는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첨단 기술 분야, 우리가 화웨이에서도 그걸 많이 봤죠. 첨단 기술 분야라든가 가치 문제. 그래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티베트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적인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대표되는 공급망을 재편해서 국내로 가져오겠다. 중국에 의존하던 그런 공급망을 가급적 빨리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경제 교류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미중 간의 그 통상 마찰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가 넘고 홍콩을 포함하면 거의 한 32%인데 이것이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니죠. 다른 나라, 호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또 한국의 해외 투자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건수라든가 아니면 투자액 기준으로 했을 때 건수로는 1위 34%, 투자액 기준으로는 2위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요, 그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위안화와 원화 간의 환율의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원화가 미 달러화와 굉장히 동조화가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달러화의 동조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위안화의 그 동조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기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제 통상 질서를 그 새롭게 구축하고 자유무역을 기반한 다자 통상 체제를 부활함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팬데믹을 극복한다. 바로 이러한 식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가장 먼저 예상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글로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산업 협력이 훨씬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무역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스마트 물류, 결제, 비대면 산업으로서는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 국가 간의 협력이 현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관련해서는요, 조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규범이 현재 없습니다.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사실은 WTO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 간의 그런 합의된 그런 규범이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으로 인해서 합의된 규범에 따라서 뒷받침돼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이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나 코로나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공동 대응한다든가 그린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후변화 위기를 의식한 그 세계적인 탄소 중립 선언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2050년을 카본 뉴트럴의 원년으로 그렇게 현재 선언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2060년이라고 그렇게 이미 시진핑 주석이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10년 정도 더 늦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그린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를 통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한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첨단 소재, 바이오 의학, 스마트팜, 전자상거래 협력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간 부분이 많고 특히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간 부분이 많고 뭐 양자 컴퓨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제일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더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수요 부족이죠.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고 이것은 중국의 신형 인프라라든가 유럽의 뭐 그린딜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뉴딜과 관련된 수요 엄청난 수요 진작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중 경제 협력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신형 인프라 간의 어떤 접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구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안 그래도 수요 부족인데다가 거기서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수요 진작책이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정책 방향으로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휴먼 뉴딜이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일단 경제 기반의 그 친환경 저탄소를 전환하는 이러한 거대한 혁신 프로그램이고요.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을 혁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먼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해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이 정보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그리고 신기술을 이용한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이러한 것을 신형 인프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낸다든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를 같이 합치는 것이죠.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든가 또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다른 건물을 갖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우리가 아는 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을 엄청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그런 사업 영역을 발굴해서 그래서 계속 투자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부분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라고 했을 때 7대 신형 인프라 건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5G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 산업인터넷,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그리고 여기가 송전 설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7대 신형 인프라 건설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양자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고 교섭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바이든 시대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뭐 좀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